몇 년 전 나는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그곳은 매년 여름방학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방문하곤 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혼자 가게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나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늘 이곳에 오는 것이 기다려졌다. 마을은 변함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소문은 흘려버렸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그 폐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날 밤 몰래 할머니 집을 빠져나와 그 폐가를 찾아 나섰다. 밤하늘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주변의 형체들이 더욱더 음산하게 느껴졌다. 폐가에 도착했을 땐 문이 절반쯤 열려 있었고 마치 들어오라는 듯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그곳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거실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찬바람이 내 등을 스쳤다.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벽난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구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나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고 벽 한켠에 놓인 오래된 거울에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무서움에 몸이 떨렸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거울 쪽으로 다가갔고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손가락으로 벽난로 쪽을 가리켰다. 나는 벽난로 쪽으로 다가갔고 이상하게도 마치 손전등을 비춘 것처럼 특정 부분이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아마도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 것으로 보였고 그 중 하나가 여자의 얼굴과 일치했다. 그때 거울의 여자가 사라지고 방 전체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상자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셨다.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오랜 옛날부리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혼령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사진들은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고 여자는 아마도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찾아달라고 나에게 부탁한 것 같았다.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기이한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고 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통해 그 집의 역사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 생겼고 평소에는 믿지 않았을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여전히 그 여자가 나에게 무언가 전하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공유되는 공포 이야기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하곤 합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자리한 낡은 폐가에는 붉은 눈의 소녀라는 유령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늦은 저녁, 손전등과 캠핑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곳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폐가는 오랜 세월 방치된 집답게 을씨년스러움이 흘렀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들은 집의 거실에 자리를 잡고 자정까지 기다리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느낌에 그들 사이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놀란 얼굴로 외쳤습니다. 저기, 저 창문 밖에 뭔가 있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눈에 익어가면서 형체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창문 밖을 노려보는 새하얀 얼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길하게 빛났고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놀란 민수와 친구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창문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방 안에 있던 오래된 스테레오가 갑자기 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와 동시에 방 안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한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짐을 챙기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집 주변의 나무들 사이로 똑같은 소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울고 있었고 민수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고독과 원한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그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하늘이 번쩍였고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기괴한 현상이 끝난 후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그 사건에 대해 서로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민수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종종 그 소녀를 마주쳤고 그녀는 항상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는 그 소녀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뭔가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그 사연을 풀어주어야만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폐가와 관련된 옛 문헌과 기록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밤을 새며 조사한 끝에 그는 그 소녀가 몇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임을 알아냈고 그녀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이 마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민수는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그곳에 가서 소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알게 됐어. 이제 널 도와줄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더니 그는 바람에 실린 차가운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폐가에서 나타나던 소녀의 유령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민수는 그녀가 이제는 저 세상에서 평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오싹함을 주면서도 종종 억울함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점 오싹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주말이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부터 잠이 깼다. 창문 밖을 보니 뿌연 안개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건 역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조용한 독서라고 생각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을 때 문득 몇 년 전 시골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오래된 일기장이 생각났다. 몇 번이나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저 옛날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며 서재 한 켠에 둔 일기장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 표지는 낡았지만 나름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984년 5월 15일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로 시작하는 그날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기라고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일기의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6월 7일 오늘 낯선 사람이 마을에 왔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말을 걸어왔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웬일인지 그의 눈을 보면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다. 이후로도 몇 차례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할머니를 관찰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일기가 6월 15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필체가 흔들리고 급하게 적힌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나타났다. 도와줘. 그 사람이 다시 왔어. 이번에는 집에 들어오려고 해. 문을 두드리고 있어. 계속 두드리고 있어. 소리가 멈추질 않아.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날 봐. 이후의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일기장을 덮고 도망친 느낌이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잠시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기장에 대해 여쭤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 그 일기장 말이로구나. 그때는 참 이상한 일이 많았단다. 그 사람의 정체는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후로 마을에선 많은 일이 일어났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서 서재에 다시 들어가 일기장을 봉투에 담아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일기장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시는 열어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기분은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깊은 잠을 방해하곤 했다. 아침이 밝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시작했지만 밤이 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특히나 창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 때면 찢겨진 일기장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밤의 두드림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곤 했다. 어느 순간 난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고 한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마을은 여전히 안개가 짙고 밤이 되면 이름 모를 그림자들이 헤매는 것 같다고 한다. 할머니의 일기장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어떤 미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창문을 열어두지 않게 되었다. 창 밖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그리고 들려오는 귓가에 두드림이 더 이상은 나를 찾지 않기를 바라면서